소녀가 돌아봅니다. 누가 소녀를 불렀을까요? 파란색 터번을 머리에 두른 소녀가 뒤를 돌아보고 있는 순간입니다. 소녀의 귀에 은빛으로 반짝이는 커다란 진주 귀걸이가 그림을 보는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림 속의 소녀는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커다란 눈과 살짝 벌어진 입술, 관객을 바라보는 표정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표정은 수줍어하는 듯 하기도 하고요. 당돌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소녀의 감정을 정확히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네덜란드의 화가 페르메르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지요. 윤곽선이 없는 스푸마토 기법으로 완성된 인물화,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 그림은 네덜란드의 모나리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영화를 통해 더 많이 알려지면서 대중적인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작품이지요. 얼굴이 클로즈업된 매혹적인 소녀의 모습, 고개를 돌리고 있는 그 정지된 순간, 얼굴의 각도가 특별합니다. 페르메르의 다른 그림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연출이면서 일반적인 초상화의 연출도 아닙니다. 이 작품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가로 39cm, 세로 44cm의 작은 그림이에요. 우리는 이 매력적인 그림 속 소녀를 바라보면서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됩니다. 페르메르의 다른 그림 속 대부분의 인물은 감정이나 스토리가 연상되는 배경이나 장치, 소품들이 등장을 하지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조금 다릅니다. 소녀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명확히 드러나는 내용이 없어서 소녀의 매력과 신비로움이 더해지는 그림이지요. 작품 속의 소녀, 실존 인물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실제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호구의 인물이지요. 화가 페르메르가 창조해낸 상상 속의 인물입니다. 그러니 이 그림은 한 인물의 초상화가 아닙니다. 트로니라고 부릅니다. 당시 북유럽 화가들 사이에서 이 트로니 형식이 유행을 합니다. 트로니는 네덜란드어로 사람의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을 그리는 것. 예술가의 상상력으로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고 감정을 표현하면서 그림을 통해 한 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21세기 이 신비한 소녀의 이야기는 상상력이 더해지면서 트래시 슈발리의 베스트셀러 소설로 재탄생하고 2003년에는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비록 호구의 서사로 만들어진 영화이긴 하지만 영화 속에 등장하는 화가 페르메르와 아름다운 하녀 그리트 사이에는 잔잔하고 미묘한 감정선이 살아있어요. 콜린 퍼스,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으로 등장했던 이 섬세하고 애틋한 영화는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게 되지요. 영화에서 등장하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풍경들, 화가 페르메르가 살고 있으며 활동을 하던 델프트의 아름다운 도자기들, 잔잔한 빛이 투영된 실내 풍경들, 영화는 아름다웠습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미장센이 화가 페르메르의 작품을 연상시킵니다. 감독 피터 웨버는 화가가 만들어 놓은 판타지 속 소녀의 존재를 믿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름다운 하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화가 실제 화가 페르메르가 상상했던 이야기였을까요? 작은 그림 하나가 수많은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페르메르가 남긴 작품은 불과 34점에 불과하지만 화가 페르메르는 미술사 속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의 작품을 남겼지만 네덜란드 미술사를 대표하는 최고의 화가로 손꼽히는 것입니다. 17세기 중반 네덜란드 풍요로웠던 시절입니다. 이른바 네덜란드 회화의 황금시대이기도 합니다. 귀족 계층이 독점하던 미술작품 시장이 부유해진 중산층으로 확대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화가 페르메르는 일상적인 삶을 그렸습니다. 성서 이야기와 신화가 테마의 중심이었던 바로크 시대가 이제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화가 페르메르는 렘브란트, 프랑스 할스와 더불어서 네덜란드 17세기를 대표하는 화가로 평가받습니다. 페르메르, 빛의 화가라 불렀습니다. 페르메르의 작품은 섬세하고 고요합니다. 정적입니다. 세상의 시간이 멈춘 듯하고요. 그 순간 페르메르의 작품 속 포인트, 하이라이트가 눈에 들어오지요. 그림 속에서 소녀의 진주 귀걸이가 살아나고 반짝거립니다. 페르메르가 사용하던 푸엥틸레라 부르는 일종의 점묘법, 점을 찍듯이 쌓아서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지요. 덕분에 소녀의 진주 귀걸이는 더 드라마틱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서는 페르메르를 대표하는 컬러 노란색과 파란색이 뚜렷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란색의 터번 머리 장식, 당시 화가들의 그림 소재에서 자주 등장했던 오리엔탈리즘 영향이지요. 하얀색 옷깃이 강조되면서 진주 귀걸이의 맑고 투명함은 선명해집니다. 진주에 주목해볼까요? 진주는 페르메르의 작품에서 많이 등장하는 소품이죠. 현재 남겨져 있는 34점의 페르메르 그림 중에서 진주가 등장하는 그림은 21점에 달합니다. 화가의 진주 사랑은 대단합니다. 무엇보다도 진주는 당시 네덜란드에서 중요한 지위와 부의 상징이었어요. 진주가 등장하는 페르메르의 작품을 만나봅니다. 젊은 여인의 초상, 진주 귀걸이를 한 다른 소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베일을 쓴 소녀라는 타이틀로도 알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와 거의 같은 시기에 그려졌고 크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어깨에 스카프를 두른 소녀가 어두운 배경에서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코와 얇은 입술, 소녀의 인상은 소박하고 가정적인 느낌이에요. 우리에게 익숙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게서 나오는 매혹적인 느낌하고는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작품 역시 화가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입니다. 트론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소녀의 감정이나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림의 짙은색 배경이 깊은 상상력을 부르고 있습니다. 진주 목걸이를 가진 여인이라는 타이틀의 작품이에요. 진주 귀걸이, 진주 목걸이로 차려입은 여인이 머리에 예쁜 리본을 메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페르메르의 다른 작품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러브레터라는 제목의 작품에도 등장을 하는 그 여인이지요. 편지를 쓰는 여인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중산층 미술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화가 페르메르는 교양 있는 시민들의 삶을 엿보는 장면을 많이 연출합니다. 대부분의 페르메르 그림처럼 등장하는 인물이 왼쪽의 창에서 들어오는 빛을 향하고 있어요. 모피로 장식된 노란색 코트를 입은 젊은 여인, 상류층 여성이 틀림없습니다.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루를 정리하는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손으로 진주 목걸이를 쥐고 있는 모습 그리고 멍한 여인의 표정, 앞에 걸린 거울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거울, 여성의 허영심과 여성의 권력을 이야기할 때 그림에 자주 등장을 하는 소재지요. 아래쪽으로 드리워진 어두운 청색의 식탁보 덩어리가 여인의 밝은 공간과 강렬한 대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류트를 든 여인, 커다란 진주 귀걸이를 한 젊은 여인이 누군가를 기다리는지 창밖을 열심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악기 류트를 조율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 때문일까요? 페르메르 작품 중에서도 눈에 띄게 더 차분하고 부드러운 그림이에요.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빨간 모자를 쓴 소녀, 이 작품도 페르메르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드라마 프로니 중의 하나입니다. 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또한 상상의 인물이죠. 강렬한 컬러, 빨간 모자와 파란색 옷이 인상적입니다. 젊은 여성을 표현했어요. 고개를 돌리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소녀. 페르메르의 그림에서는 특별한 빛의 방향입니다. 다른 그림들과는 다르게요.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서 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두 여인, 여주인과 하녀. 여주인과 그녀의 하녀가 편지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페르메르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컬러, 노란색과 파란색, 그리고 페르메르가 즐겨 연출하던 여성의 모습, 일상의 장면이 어우러진 그림이죠. 그림은 흥미롭습니다. 지위와 부를 상징하는 진주, 커다란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고 눈부신 노란색 의상의 여주인, 우아한 모습이지요. 그 앞에 검소한 옷차림의 하녀. 그런데 의외로 하녀가 두른 파란색 앞치마는 울트라마린, 페르메르가 사용하던 귀하고 값비싼 물감이지요. 왼쪽에서 떨어지고 있는 빛은 여주인의 얼굴을 향하고 있습니다. 걱정스럽고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편지를 응시하고 있어요. 그림의 배경은 어둡지만 인물의 표정과 컬러의 그림자, 그림에서는 모든 것이 선명합니다. 편지도 페르메르의 그림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편지가 등장하는 작품들에서는 은밀하게 혼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 그림에서는 하녀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고 있어요. 두 여성의 몸짓, 표정, 왠지 편지 내용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페르메르의 그림은 항상 우리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바로크의 대표화가 렘브란트는 빛의 마법사라 불렀습니다. 그 빛의 마법사 렘브란트와 비교될 만큼 화가 페르메르 또한 탁월한 빛의 화가로 평가받습니다. 렘브란트의 빛이 어둠 속에서 나오는 강렬한 빛이라면 페르메르가 만들어내는 빛은 온화하고 섬세하고 부드럽지요. 페르메르 그림의 매력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 중 하나가 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1881년 헤이그의 한 경매에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현재 우리 돈으로 4만원 정도 가격에 팔립니다. 이후의 그림은 마우리츠 하위스 미술관에 기증이 되고요. 여러 차례 해외 전시를 거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하지요. 사실 화가 페르메르의 그림은 거의 200년이 넘게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이 되면서 귀스타프 쿠르베를 비롯한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면서 페르메르의 작품들이 재조명되고 사실주의 미술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빛의 화가 페르메르의 영향력은 인상주의 미술로까지 이어집니다. 페르메르 작품의 사실성과 시각적인 묘사에 대한 진실함, 일상의 한순간을 포착해서 만들어내는 드라마틱한 화면 구성, 이전에 어느 화가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특별한 개성입니다. 현대적인 감각에도 맞닿아 있는 페르메르의 작품,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남자가 여인을 끌어안으며 돈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술잔을 들고 앉아있는 노란 옷의 여인, 노란색과 붉은색의 대비가 강렬합니다. 뒤쪽으로는 남녀를 쳐다보고 있는 검은 옷의 남자, 뚜쟁이라고 부르지요. 뚜쟁이, 이 작품의 타이틀입니다. 그 옆에는 술잔과 악기를 들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악사가 보이네요. 악사의 얼굴, 바로 이 그림을 그린 화가 페르메르의 얼굴입니다. 화가 페르메르는 프랑스러운 그림 속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장르와 풍속화에서 자주 등장을 하던 매춘 장면 속에 익살스럽게 자신의 모습을 끼워 넣은 것이지요. 탁자를 덮은 화려한 카펫이 그림 속 등장인물들과 그림을 보는 우리 사이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연극 무대처럼 분리시키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한편의 소란스러운 연극을 보는 것 같아요. 뚜쟁이, 페르메르의 작품 중에서는 꽤 요란한 작품이지요. 전형적인 페르메르의 그림은 대부분이 고요하고 차분하며 크기도 작습니다. 화가 페르메르는 일상을 그렸습니다. 술집이나 집안의 풍경, 집의 부엌과 마당. 당시의 네덜란드 일상적인 서민의 삶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7세기의 네덜란드, 성소와 신화 이야기가 내용의 중심이었던 바로크 미술이 새로운 방향을 찾게 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이합니다. 화가 페르메르는 렘브란트, 프란스 할수와 함께 네덜란드 17세기를 대표하는 거장입니다. 매력적인 그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로 우리에게 유명해진 화가 페르메르가 만들어내는 특별한 이야기. 먼저 신성한 기운이 감도는 고요함, 일상의 순간을 만나보겠습니다.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와 함께 화가 페르메르를 대표하는 작품 우유를 따르는 여인입니다. 그림은 간결합니다. 아무런 장식도 없는 실내 풍경이지요. 그림에는 여인과 빵과 우유만이 등장을 합니다. 하녀로 보이는 소박한 차림의 여성이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의 모습이겠지요. 우유를 따르고 있는 평범한 순간입니다. 시간이 멈추어 있는 듯한 고요한 그림에서는 성스러운 기운마저 느껴집니다. 그림에서는 마치 우유를 따르는 소리가 쪼르륵 하고 들리는 듯합니다. 이 고요한 공간, 왼쪽의 창에서는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빵과 우유와 여인을 비추고 있는 빛, 그림은 너무도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시적이지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토록 사실적이며 정교한 이 작품은 45cm, 41cm의 아주 작은 크기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무척 놀랍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빵의 질감, 푸엥틸레라고 부르는 일종의 점묘법, 점을 찍듯이 그리는 페르메르가 많이 사용하던 기법이지요. 그리고 여인의 치마 컬러에 주목해봅니다. 화가 페르메르 하면 떠오르는 컬러가 노란색과 함께 울트라마린이라 부르는 청색입니다. 울트라마린, 엄청나게 비싼 청금석에서 추출해야 하는 컬러지요. 화가 페르메르는 그림 속 하녀의 치마에 울트라마린을 사용했습니다. 고귀한 컬러로 여기던 값비싼 울트라마린을 하녀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에 사용을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리는 페르메르의 그림 우유를 따르는 여인은 감동적이며 특별한 걸작입니다. 페르메르는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작품을 느리게 완성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았지만 작품에 사용되는 물감 구입에는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 귀한 청금석에서 나오는 울트라마린을 그렇게 아낌없이 사용한 17세기 화가는 페르메르 말고는 없을 것입니다. 초기에 페르메르는 성소와 신화를 주제로 한 그림을 그렸어요.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어느 순간 페르메르의 화풍이 바뀌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표현하는 장르화로 바뀌는 것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페르메르 대부분의 작품이 그 시대 일상의 모습들입니다. 17세기 네덜란드의 생활과 문화가 투영돼 있고요. 등장인물의 심리까지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르메르가 살았던 17세기 중반 네덜란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도 풍요로웠던 시절입니다. 이른바 네덜란드 회화의 황금시대이기도 합니다. 해상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된 네덜란드. 귀족 계층이 독점하던 미술시장이 부유층과 중산층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지요. 미술작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다양한 미술작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렘브란트와 프란츠 할스의 작품으로 대표되는 초상화, 아름답고 화려한 정물화, 풍경화, 그리고 페르메르의 작품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장르화가 발달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장르화, 풍속, 서민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가 페르메르는 평범한 장면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예, 특별합니다. 분명 평범한 장면을 그렸음에도 그림을 보는 관람자는 긴장을 하게 되고 가슴속에 무엇인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페르메르 작품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주로 왼쪽에 있는 창에서 들어오는 빛과 한두 명의 인물, 주로 여성이 등장을 하죠. 빛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의 균형과 질서, 페르메르 특유의 정교하게 연출된 고요한 실내 풍경은 신비로우면서도 친숙한 매력으로 우리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편지를 읽는 푸른 옷의 여인. 페르메르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의 컬러, 파란색과 노란색이지요.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편지를 읽는 푸른 옷의 여인에서도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컬러, 파란색입니다.
그림은 앞서 감상했던 작품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뚜쟁이에게서 볼 수 있었던 두터운 질감 표현, 임파스토 기법이나 우유를 따르는 여인에서 보았던 촉각적인 질감은 보이지 않습니다. 작품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졌으며 컬러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페르메르의 작품 연출에서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오직 빛의 효과로만 전체 공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인의 뒤로는 벽에 걸려있는 커다란 지도와 빈 의자, 탁자 위에 놓여진 진주 목걸이, 여인의 몸으로 보아 아마도 임신 중인 듯합니다. 읽고 있는 편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이 여인은 어떤 감정일까요? 정확한 내용은 아무도 모릅니다. 페르메르의 작은 캔버스에 그려진 푸른 옷의 여인, 우리는 숨을 죽이고 이 여인의 공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림은 한없이 사실적이지만 쉽게 편해지거나 친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역시 페르메르 작품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화가 페르메르가 포착하는 일상의 순간, 그림에서는 특별한 문학적 상상력이 만들어집니다. 저울을 든 여인이라는 타이틀입니다. 페르메르는 전통적인 생활의 주제를 담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방에는 여인이 작은 저울을 들고 서 있네요. 여인 앞에 놓여진 열린 보석함이 보이고요. 진주 목걸이, 은화, 금화도 보입니다. 여인의 앞에는 거울이 있고 뒤쪽 벽에는 최후의 심판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그림 속의 저울, 인간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저울질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지요. 전통적으로 저울은 최후의 심판과 함께 그림 속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울과 보석은 허영의 상징입니다. 종교적 알레고리가 담겨있는 그림이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석이나 귀금속 무게를 저울로 재는 모습은 흔한 일상의 장면이기도 하고요. 장르화에서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지요. 재산의 축적이란 새로운 미덕이기도 했습니다. 그림 속 여인이 들고 있는 저울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인은 생각에 잠겨있고 그저 저울을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앞서 만났던 편지를 읽는 푸른 옷의 여인처럼 우리는 조용히 저울을 든 여인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페르메르는 단 2점의 풍경화를 남겼습니다. 델프트의 풍경과 골목길의 풍경입니다. 그 2점 중 하나, 델프트의 풍경을 감상합니다. 페르메르가 태어났으며 평생을 살다가 간 곳입니다. 화가 페르메르의 애정이 가득 담긴 그림이지요. 17세기 네덜란드는 다양한 풍경화가 등장을 합니다. 페르메르의 작품은 독특한 도시의 옆모습입니다. 강 건너에서 도심이 있는 북쪽을 바라보고 그린 풍경이에요. 숨은 좌우로 교회 첨탑이 보이고요. 우측으로 정박 중인 배, 아침 햇살을 표현하면서 구름에 밝고 환하게 빛나는 부분하고 구름의 그늘 아래에 놓여진 어두운 부분들의 대비가 절묘합니다. 안정적인 구도 속에 담겨진 공기와 빛의 균형, 조화로운 컬러, 페르메르가 남긴 풍경화의 걸작입니다. 활동을 하던 당시 페르메르는 인정받는 화가였어요. 작품은 비싼 편이었지만 1년에 고작 2-3점 정도, 그렇게 적은 양의 작품을 제작했다고 하니 그림만으로는 생활이 여유롭지 못했을 것입니다. 11명의 많은 자녀를 둔 페르메르는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여관을 운영하기도 했고요. 화가들의 그림을 판매하고 감정하는 화상의 일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1672년 프랑스가 네덜란드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하지요. 미술시장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화가들의 그림 판매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던 페르메르는 1675년 갑작스러운 심장 발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의 나이 43살이었습니다. 페르메르는 네덜란드 미술계에서 인정을 받는 예술가이기는 했지만 스승이나 제자, 동료 예술가에 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스테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화려했던 바로크 미술소에서 등장한 페르메르의 순수하고 정교한 빛의 이야기, 자연주의적이면서도 현실의 풍경을 사실적이고 매력적으로 표현하는 페르메르의 특별한 화풍은 19세기 귀스타프 쿠르벨을 비롯한 프랑스 사실주의 화가들에게 큰 영감을 주면서 재조명되기 시작합니다. 빛을 다루는 페르메르의 영향은 인상주의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페르메르의 사실성과 시각적인 묘사에 대한 진실함, 평범한 순간을 포착해서 만들어내는 극적인 화면 구성, 이전에 어느 화가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독특한 개성과 매력을 가진 이미지였습니다. 그림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로 유명해진 화가, 현대적인 감각에도 맞닿아 있는 페르메르의 매력적인 작품들, 긴 시간을 넘어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이웃에 있는 농부의 집을 방문합니다. 작은 램프 하나가 식탁을 밝히고 있었어요. 머리에 두른 수건과 모자, 남루한 차림새. 5명 농부의 가족은 뜨거운 감자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그림, 거칠게 표현된 마테르. 그림에서는 냄새가 짙게 풍겨나옵니다.
가족이 직접 수확한 감자, 육체노동의 결과로 얻은 뜨거운 감자. 고흐의 그림 사실적이고 정직합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 짙은 갈색을 중심으로 어둡고 둔탁한 컬러가 그림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신이 좋아했던 화가 프랑스와 밀레의 영향을 받은 덕분이지요. 이 어두운 분위기는 고흐 초기 작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고흐의 후기 작품에서 느끼는 강렬하고 원색적인 분위기, 초기 작품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흐는 적나라한 농촌의 생활상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 고흐의 작품들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1885년 파리에서 연락이 오지요. 동생 태호는 형에게 전시할 만한 그림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고흐는 그림 감자 먹는 사람들과 농민들의 생활상을 그린 작품들을 보여줍니다. 그림은 모두 어둡고 탁했습니다. 인상주의 미술의 밝고 강렬한 스타일이 중심이었던 시절이죠. 고흐의 그림은 당연하게도 파리의 미술 시장에 어울리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흐는 진지하고 조용한 소년이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는 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 네덜란드 노르트 브라반트 지방 교회의 목사인 테오도루스 반 고흐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고흐의 미술에 대한 관심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지요. 그리고 고흐는 우울한 모습의 청년으로 성장을 합니다. 1869년 고흐는 헤이그에서 화랑을 운영하고 있는 삼촌을 도와서 일을 시작합니다. 삼촌의 구필 화랑에서 일하던 시기 고흐는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접하게 되고 여러 화가들에게 매료되기도 하지요. 어느 날 하숙집 딸과의 사랑에 실패한 고흐가 극심한 좌절감으로 화랑을 떠나게 됩니다. 다른 길을 찾습니다. 고흐는 종교에 심취하게 되면서 목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에 낙방을 합니다. 고흐는 목사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벨기에 남부 탄광촌에서 무급 전도사로 시간을 보냅니다. 1879년 고흐는 벨기에 보리나주의 탄광지역에서 선교사 직책을 맡고 있었어요. 자신의 숙소를 노숙자에게 양보하기도 하고 자신의 옷을 나누어주고 정작 자신은 작은 오두막의 집더미에서 잠을 자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고흐의 설교는 극단적이었습니다. 교회는 고흐에게 선교사로서 적합하지 않은 행동이다. 선교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고흐의 전도사직을 박탈합니다. 고흐는 절망했고 외로워했으며 건강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무렵 고흐가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종교에 쏟으려고 했던 자신의 열망이 그림에 투사되기 시작합니다. 30살의 나이 고흐의 초기 작품에서 찾을 수 있는 분위기는 청교도적 열정과 함께 시골에서 성장하며 내면에 담겨있던 서민의 이야기, 노동의 표현이었습니다. 고흐가 가난한 농민들의 모습을 그린 바르비종의 사실주의 화가 프랑스와 밀레의 그림에 열광했던 이유가 고흐의 젊은 시절을 살피다 보면 자연스러워 보이지요. 빈센트 반 고흐의 삶에서 동생 테오는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동생 테오를 빠뜨리고 고흐의 작품과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 오랫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지요.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가 600통이 넘고 테오가 고흐에게 보낸 편지 약 40통이 전해집니다. 길지는 않았지만 평생을 통한 형제의 사랑과 우정,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의 예술세계와 배경에 대해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1872년부터 1890년까지 그 둘이 주고받은 수백여 통 편지의 기록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 테오 반 고흐는 현대미술의 중심 파리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큐레이터, 미술상이었으며 평생 고흐에게 정서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885년 네덜란드 북부 브라반트에 자리를 잡은 고흐는 2년에 가까운 시간 200여 점에 달하는 작품을 완성합니다. 이때 중요한 고흐 초기 작품 중에 하나, 감자 먹는 사람들이 그려집니다. 빈곤한 삶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안고 살던 고흐였습니다. 파리에 있는 테오가 고흐에게 파리로 오라는 권유를 합니다. 파리에 와서 인상파 화가들의 경향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형을 위한 긍정적인 제안이었어요. 1886년 고흐는 인상파의 중심 파리에 도착을 합니다. 이 무렵에 작업한 고흐의 자화상이 하나 있습니다. 파이프를 분 자화상이라는 타이틀의 그림, 자신의 감정이 잘 드러나고 있죠. 파리에서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접하게 된 고흐가 큰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처럼 자신의 감정과 고통,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고흐는 1885년부터 1889년까지 43점이 넘는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대부분의 고흐의 자화상은 초기 파리에서 그려진 것과 비슷한 구성이지요. 고흐에게 자화상이 많은 이유, 렘브란트 자화상의 영향도 컸을 것이고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고흐의 성격도 있지요. 거기에 더 중요한 이유, 모델을 구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고우의 자화상은 죽기 직전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회색 펠트 모자를 쓴 자화상입니다. 물감의 묵직한 터치가 작품을 가로지르고 후광처럼 바깥쪽으로 퍼져나갑니다. 고우의 가장 유명한 자화상 중에 하나예요. 살아있는 리드미컬한 분놀림, 신인상주의 미술 경향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림에서 느껴지는 고우의 정신적, 육체적 상태, 단정하지 않은 모습이지요. 면도를 하지 않은 수염, 움푹 들어간 눈, 또 약해 보이는 턱. 고우의 자화상에서 머리카락은 붉은색이기도 하고 가끔은 회색으로 묘사되기도 하지요. 고우는 몽마르트르에 있는 페오의 아파트에서 살게 됩니다. 파리의 전위적인 예술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요. 특히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화가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게 되지요. 고우는 에밀 베르나르와 툴루즈 로트렉, 까미유 피사로, 폴 고갱 등의 뛰어난 예술가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접하게 되는 볼 세잔, 볼 시니악, 조르주 수에라의 작품들이 이후 고우의 스타일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화방의 주인이었던 탕기를 그린 그림 탕기 영감의 초상에서는 일본의 묵파나 우키요에에 대한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키요의 판화에서 보이는 평면적이고 명쾌한 스타일의 영향, 이후에 나타나는 고우의 작품에서도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어두운 그림을 그리던 빈센트 반 고흐, 인상파의 눈부신 빛과 컬러를 접한 고우의 그림은 조금씩 변해갑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그림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우의 강렬한 스타일은 아니죠. 파리에서의 고우의 그림 여전히 우울합니다. 예술가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리 편하지 않았습니다. 워낙에 괴팍한 성격을 가진 고우였어요. 지나치게 극단적이거나 감정적인 모습이 이어지면서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던 에밀 베르나르, 로트렉을 비롯한 동료 화가들이 점점 고우를 피하게 되지요. 괴팍하기 짝이 없는 빈센트 반 고흐, 동생 테오와도 갈등이 생겨납니다. 동생 테오는 비좁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형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2년여의 시간, 파리에서 고우는 200점이 넘는 작품을 완성했어요. 1888년 2월, 파리 생활에 지친 고우가 파리를 떠납니다. 동생 테오에게 말도 없이 고우는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목적지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16시간을 달려서 새벽녘 고우는 작은 역에 내립니다. 남프랑스 프로방스의 시골 마을 아르리였습니다. 고우가 아르레 왔습니다. 태양처럼 뜨거운 고우의 걸작, 해바라기가 아르레에서 탄생합니다. 아르레에 머물면서 완성되는 고우의 첫 번째 시리즈, 꽃이 만발한 과수원입니다. 14점으로 이어지는 고우의 과수원은 낙관적이고 즐겁습니다. 시각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봄의 향기, 뚜렷한 고우의 스타일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꽃피는 나무들, 아르레의 태양과 공기, 그림에서 보여지는 계절의 흐름은 아르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고우 자신의 삶에 대한 애착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88년 2월, 파리 생활에 지친 고우가 파리를 떠났습니다. 동생 테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목적지를 정한 것도 아니었어요. 기차가 16시간을 달려서 새벽이 되고 고우가 작은 역에 내립니다. 아르, 남프랑스 프로방스의 시골 마을 아르리였습니다. 아르는 사시사철 따뜻했으며 선명한 자연의 컬러를 가진 마을이었어요. 푸른 하늘과 짙은 초록의 사이프러스 나무, 보라색의 라벤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어두운 탄광촌에서 살았던 경험을 가진 고우에게 이 프로방스의 아르는 아름답고 눈부신 세상이었습니다. 아르에 도착한 고우는 이곳의 화가들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하지요. 고우는 노란 집에 있는 방을 구합니다. 사람이 살지도 않던 방이었습니다. 아르에서 고우는 15달을 머물게 됩니다. 아르에서의 시기, 고우는 200여 점의 그림과 100여 점 이상의 드로잉과 수채화를 완성하면서 열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합니다. 작품은 눈에 띄게 밝아집니다. 고우는 시골 마을 아르에서 진정한 빛을 느끼고 활력을 얻습니다.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본질을 찾은 시기이기도 하면서 빈센트 반 고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활기차고 왕성한 시기였습니다. 고우에게 아르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고우는 아르이 마치 외국 같은 느낌이라고 묘사하면서 자신은 다른 세상에서 온 생물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시기 고우의 작품에는 노란색, 군청색, 연보라색이 넘쳐 흐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강렬한 컬러와 질감이 살아있는 거친 질감, 임파스토 기법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우의 스타일, 그 독자적인 표현 양식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아를 포rum 광장의 카페 테라스. 고우의 주관적인 감정이 강렬한 임파스터 기법의 질감으로 표현된 아름다운 작품이지요. 아를 포rum 광장에 자리하고 있는 야외 카페의 밤 풍경을 그렸습니다. 이 무렵 고우의 그림에는 밤의 풍경이 많아집니다. 고우는 태호에게 쓴 편지에서 이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푸른 밤 카페 테라스에 커다란 가스등이 불을 밝히고 있어 그 위로는 별이 빛나는 푸른 하늘이 보인다네. 검은색을 사용하지 않고 아름다운 파란색과 보라색, 초록색만으로 그림을 그렸어. 빛나는 광장은 밝은 노란색으로 그렸어. 특히 이 밤하늘에 별을 찍어놓는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네. 이제 노란색은 고우에게 있어서 희망의 색이며 생명을 상징하게 됩니다. 고우는 자신의 감정이나 대상의 아름다움을 직접적으로 전달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한 재현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 표현을 위해서 주관적인 컬러를 등장시키지요. 검은색을 사용하지 않는 밤 풍경, 레몬색에 가까운 노란색 카페 차양, 테라스 가스 등에서 나오는 황금색 불빛이 주변을 노랗게 물들이고 바닥을 따라 늘어진 카페는 푸른색으로, 이렇게 짙은 파란색과 노란색의 강렬한 보색 대비, 고우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원근법에 얽매이지도 않고 형태를 과장하거나 축소하기도 합니다. 2차원적인 방식도 거침없이 드러나지요. 고우는 독자적이며 격정적인 내면 세계를 보여주는 새로운 규칙을 찾습니다. 고우가 즐겨 찾던 카페였던 드라가르의 실내를 그린 아르의 밤의 카페가 이 시기에 완성이 됩니다. 같은 시기의 작품 중 하나,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론강 위로 빛나고 있는 커다란 북두칠성이 보입니다. 노랗게 빛나는 별들, 노란 불빛이 강물을 따라 꼬리를 물고 있어요.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가 하나가 되는 어울림이지요. 1888년 10월 고우에게 큰 변화가 생겨요. 후기 인상주의 화가 폴 고갱이 고우의 노란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지요.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하나로 표현하는 종합주의로 알려진 화가 폴 고갱. 고우는 고갱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지요. 아르에서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했던 고우였어요. 서로 우정을 쌓아가면서 예술가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고우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파리의 동료 화가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 공동체 제안을 했었지만 아무도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대답을 했던 화가 폴 고갱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도 동생 태호가 형 모르게 고갱에게 재정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고우가 있는 아를로 가주기를 부탁한 것이었지요. 고갱을 기다리고 있는 고흐, 불멸의 걸작 해바라기가 탄생합니다. 고흐는 4점의 해바라기를 완성시키면서 고갱의 아를 도착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고흐가 그렸던 첫 번째 해바라기는 1887년 파리에서의 해바라기였습니다. 땅에 누워있는 해바라기였지요. 그 해바라기는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갱이 보고 칭찬을 했었던 그림이에요. 그 기억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란 집으로 오는 고갱을 위해서 해줄 것이라고는 자신의 커다란 해바라기 그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노란색 해바라기, 꽃도 꽃병도 테이블도 배경도 모두 노란색입니다. 동료 예술가가 온다는 기쁨, 기대감, 고우가 그린 눈부신 태양빛입니다. 고우의 그림에는 꽃이 많이 등장하지요. 해바라기, 장미, 라일락, 붓꽃.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작품은 역시 해바라기입니다. 여러 개의 작품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친숙한 화병에 담긴 해바라기 그림들은 모두 아르에서 완성한 그림들입니다. 이른 아침의 햇살, 화병에 담긴 해바라기 꽃다발이지요. 두터운 마티에르가 살아있는 고우의 해바라기. 고갱을 위해 자신의 해바라기 작품으로 노란집을 장식했고 자신의 작업 스타일을 보여주기도 한 것이지요. 이를 본 고갱도 고우의 해바라기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가 고우의 삶을 통틀어 가장 희망적이었으며 가장 낙관적인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태호에게 쓴 편지 내용이 정확하게 작품을 이야기합니다. 12개 정도의 해바라기가 완성될 것이네. 모든 작업은 파란색과 노란색의 교향곡이 될 거야. 요즘 아침부터 해가 떠 있는 시간 내내 이 작업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해바라기는 너무 빨리 시들어버리고 나는 해바라기가 시들기 전에 작업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지.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병약한 의미의 노란색과 노란집과의 상징적인 연결고리, 표현주의 미술을 연상시키는 강렬한 질감과 컬러. 해바라기는 화가 고흐의 정체성입니다. 반 고흐의 의자와 고갱의 의자도 이 시기에 완성이 됩니다. 고흐가 그린 룰랭의 추상화, 아르에서 친구처럼 지내던 우편 감독관 룰랭입니다. 룰랭은 고갱을 위해서 침대 2개를 구입하라고 권유했지요. 드디어 고갱이 왔습니다. 아르에서 두 화가는 몇 주간 함께 작업을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기대와는 다르게 둘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고흐는 고갱을 존경했고요.
서로 동등한 예술가의 입장에서 교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고흐를 바라보는 고갱은 달랐습니다. 폴 고갱, 오만한 성격, 자존심과 자아가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고갱이 그린 자화상을 보겠습니다. 자신이 그린 황색의 그리스도와 원시부족의 토템 그림을 배경으로 자신의 얼굴을 크게 그려놓은 고갱의 자화상입니다. 마치 자신이 예술의 신이 된 듯하지요. 우월감으로 무장된 고갱이였어요. 고갱이 그려준 고흐의 초상화도 갈등의 빌미가 되지요. 그림에서 고흐가 잡고 있는 붓의 크기가 너무 작게 그려진 거예요. 예민하고 극단적인 성격의 고흐는 고갱이 자신의 감각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고갱의 한마디 한마디가 고흐를 절망에 빠뜨립니다. 당시 고흐가 그린 고갱의 의자, 바닥으로 떨어질 듯한 양초와 책, 두 화가의 갈등과 파국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은 심하게 다투기 시작하지요. 고갱은 화를 내면서 파리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고흐는 고갱이 자신을 버리고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에 이성을 잃어버려요. 이 두려움과 충격을 이기지 못한 고흐가 자신의 귓볼을 칼로 잘라버리는 기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훗날 고갱이 이 끔찍한 날을 기억합니다. 이날 고흐가 여러 번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으며 손에 면도칼을 들고 자신을 향해 달려들었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고갱과의 말다툼 후에 자신의 방에서 면도칼로 왼쪽 귀의 일부를 절단하고요. 출혈이 심했지요. 그리고 상처에 붕대를 감고는 잘린 귀를 손수건으로 싸서 자주 만나던 매춘부 여성에게 소포로 전달을 합니다. 아, 빈센트, 엽기적입니다. 다음날 아침 고흐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경찰에게 발견이 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고흐의 정신착란은 점점 심해졌고요. 경찰이 고흐를 병원에 입원시키라고 명령을 하죠. 고갱이 테오에게 이 사건을 알렸습니다. 그날 밤 동생 테오가 야간 열차를 타고 아르로 달려오지요. 테오는 정신이 없는 형 고흐를 붙들고 위로합니다. 그날은 성탄절이었습니다. 고갱이 도망치듯 아르를 떠납니다. 파리로 돌아갔어요. 병원에서 귀를 치료받은 고흐가 한 달 만에 다시 노란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고흐를 위험 인물로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귀를 자르고 손수건으로 싸서 보낸 엽기적인 행동, 사람들의 두려움도 이해가 가는 대목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고흐를 빨강머리의 미치광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찰서에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고흐를 마을에서 내보내고 격리시켜달라는 청원서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르에서 자신을 믿고 친하게 지냈던 인물들, 고흐가 친구로 여기며 지냈던 진우 부인과 우편 감독관 조셉 룰렉마저도 고흐를 쫓아내달라는 청원서에 서명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흐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고 하지요. 고흐의 귀를 자른 자화상, 귀를 자른 상처에서 회복되고 정신착란으로 고생을 하고 난 뒤에 그려진 자화상입니다. 심하게 야윈 모습이 뚜렷하지요. 붕대를 메고 환자복을 입고 있는데 털모자를 쓰고 녹색 외투를 걸치고 있어요. 나 이제 괜찮아.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듯합니다. 그래도 표정에서 나오는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1889년 5월 고흐는 동생 테오의 권유를 따릅니다. 아르의 노란 집에서 떠나 근처에 있는 생레미 정신병원에 자진해서 입원합니다. 고흐는 생레미 정신병원에서 1년을 머물면서 치료를 받습니다. 작품 활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흐는 이 정신병원에서 미술사에 영원히 기록될 걸작을 탄생시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밤하늘은 격렬한 감정과 열정이 넘쳐 흐르고요. 동시에 황량하고 불안한 미래를 연상시킵니다. 꿈틀거리는 붓터치, 고흐는 병실 밖으로 보이는 밤 풍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억과 상상을 결합시키지요. 고흐의 그림에 격렬하고 눈부신 소용돌이가 등장합니다. 별이 빛나는 밤, 이 아름다운 밤의 풍경, 고흐의 편지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 나는 해가 뜨기 한참 전에 창문을 통해서 아주 커다란 샛별이 떠있는 시골 풍경을 보았다네. 그랬습니다. 샛별, 왼쪽에 있는 커다란 흰 별입니다. 그림의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글거리며 뻗어있는 사이프러스 나무들, 왼쪽으로는 산기슭의 마을과 교회가 보입니다. 짙 푸른색의 새벽 하늘, 오른쪽 후광으로 빛나는 노란색 초승달이 떠있네요. 별들은 소용돌이 치는 빛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림을 가로지르는 은하수의 소용돌이는 더욱 강렬합니다. 고흐의 밤하늘에서는 별빛과 달빛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황홀경의 순간입니다. 영원히 미술사에 남을 걸작 표현주의적인 작품 별이 빛나는 밤. 여전히 고흐에게 밤하늘은 무한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테마였습니다.
이전에 만들어진 작품들 아를 밤의 카페 테라스나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에서도 크고 작은 별들이 소용돌이치며 파도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고우가 말했습니다. 별을 보는 것은 언제나 나를 꿈꾸게 한다. 격렬한 그림 속에서 보여주는 자신의 감정 덩어리, 고우의 붓터치는 더욱 두꺼워지고 더욱 열정적으로 변합니다. 고우는 생내미 정신병원에서 1년간 치료를 받습니다. 병원에서도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병원 밖으로의 출입은 제한돼 있었습니다. 감독들의 감시하에 짧은 산책이 허용되는 정도였습니다. 병원에서의 기간 많은 작품을 완성시킵니다. 고우는 마치 자연을 의로하는 것처럼 울퉁불퉁하며 뒤틀려 있는 형상으로 나무를 표현하고는 합니다. 고우는 나무들을 통해서 자연이 보여주는 꿈틀대는 에너지를 그렸습니다. 배경에 알필이 있는 올리브나무. 이 작품에 대해서 고우는 나는 마침내 올리브가 있는 풍경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우는 1889년 마지막 7개월 동안 작업하기 까다로운 올리브나무 그림을 15점 이상을 완성합니다. 전통적으로 죽음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사이프러스 나무에도 특별한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시기에 작품의 소재가 부족했던 고우는 밀레에 씨 뿌리는 사람, 정오의 휴식처럼 좋아하는 화가들의 그림을 재해석하고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1890년 생내미 정신병원에서 1년을 머물고 밖으로 나오게 되지요. 아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고우는 치료를 위해서 파리 교회에 오베르쉬르 우아즈의 거처를 마련합니다. 화가 까미오 피사로가 추천한 의사 폴 가시에 박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파리에 있는 동생 테오와도 거리가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치료를 맡게 된 가시에 박사는 아마추어 화가였고요. 여러 예술가들의 친구이자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고우가 초상화를 그리기도 한 가시에 박사. 고우가 표현한 가시에 박사의 첫인상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가시에 박사가 나보다 더 아픈 것 같아. 오베르에 자리 잡은 고우, 여전히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이 시기에 완성되는 고우의 후기작들을 보면 빠르고 거친 분놀림, 그리고 무엇인가에 강한 영감을 받은 것처럼 독창적이고 특별한 컬러가 눈에 띕니다. 밀밭입니다. 1890년 5월 고우는 새싹이 돋는 오베르의 광활한 평원에 흠뻑 매료가 되지요.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어둡고 격동적인 하늘 아래의 광활한 밀밭을 이야기하지요. 오베르의 밀밭, 섬세한 노란색과 파란색이 조화는 목가적이고 동시에 격정적입니다. 밀밭을 표현한 작품들은 독특하게도 고우의 후기 작품에서 가끔씩 등장하는 형식, 좌우로 길어진 더블 스퀘어 비례의 캔버스 구성을 보여줍니다. 까마귀가 날고 있는 밀밭은 빈센트 반 고흐의 마지막 날 감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도의 외로움과 우울함이지요. 하늘은 불안하고 위협적입니다. 바람에 밀리고 있는 밀밭, 중앙에 끌어져 있는 밭, 하늘을 가득 메운 까마귀. 그림은 불길함으로 가득합니다. 고우의 강렬한 붓터치와 컬러마저도 불길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90년 7월 27일 한 남자의 죽음에 관한 기사가 신문에 실립니다. 37살의 빈센트 반 고흐가 리볼버 권총으로 자신의 가슴에 총을 쏘았다고 합니다. 고우가 그림을 그리던 그 장소, 까마귀가 날던 밀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고우의 죽음, 의문이 가득한 자살. 이 사건은 아직도 정확한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우가 자신의 가슴에 쏜 총알은 장기에 큰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고우는 스스로 걸어갈 수 있었고 가시 박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락을 받은 테오가 형 고우의 곁으로 달려왔고 고우의 기분이 좋아졌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상처로 인한 감염이 악화되기 시작하면서 고통 속에서 버티던 고우가 이른 아침에 사망을 합니다. 동생 테오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슬픔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고우가 죽기 얼마 전 남긴 오베르의 성당, 그림 속 꿈틀거리는 두 갈래의 길, 삶과 죽음의 길이 보입니다. 한쪽 길은 읍내로 나가는 길이고 다른 한쪽 길은 성당의 묘지로 가는 길입니다. 두 개의 묘비가 나란히 있습니다. 왼쪽에 빈센트 반 고흐와 오른쪽에는 동생 테오 반 고흐가 있습니다. 형제는 오베르의 묘지에 나란히 누워있어요. 고흐가 남긴 방대한 분량의 작품과 편지가 남아있기에 우리는 고우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동생 테오에게 보냈던 편지들이지요. 빈센트 반 고흐는 동생 테오의 삶에서 짐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테오의 삶에서 고흐는 정서적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지요. 둘이 격렬하게 싸운 적도 있지만 형제에는 두터웠습니다. 오랜 시간 동생 테오는 형에게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었고 희생과 지원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우가 죽기 얼마 전 테오는 형 고우에게 통보를 했었지요. 더 이상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어렵다는 통보였어요.
고우는 태호가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해서 절망했을 것이고 동생 태호는 형의 죽음 앞에서 괴로워합니다. 태호는 급격하게 무너졌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석 달 뒤에는 위트레프트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1891년 1월 형 고우가 떠나고 6개월 후에 길지 않은 삶을 살았던 고우의 영혼의 동반자 동생 태호가 사망을 합니다. 동생 태호의 미망인이었던 네덜란드 여성 요한나 반 고우 본거. 고우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했던 요한나는 태호가 보관하고 있던 엄청난 양의 고우의 작품과 편지를 관리하게 됩니다. 1901년 파리 베르나임 준 갤러리에서는 대규모의 빈센트 반 고우 회고전이 열리지요. 이 전시회는 수많은 예술가들을 열광시키면서 야수파와 표현주의 미술의 등장을 이어납니다. 빈센트 반 고우의 명성은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정점에 이르게 되고요. 1914년 주고받은 편지가 모아져서 책으로 출판이 됩니다. 최고의 19세기 문학 저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고우의 편지. 고우의 편지는 표현력이 풍부하고 아름다우며 문학적입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비운의 화가 고통 속에서 뜨거운 삶을 살다 간 천재 예술가 고우의 신화가 시작됩니다. 빈센트 반 고우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 중에 한 명이지요. 고우가 작품 활동을 했던 기간은 총 8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800여 점의 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고우는 자신이 꿈꾸었던 개인전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팔린 고우의 그림은 단 하나였어요. 붉은 포도밭입니다. 1890년 400프랑에 팔렸다고 하지요. 지금 고우의 작품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지요. 미화 1억 달러 이상으로 판매된 작품이 수두룩 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허무합니다. 아름다운 밤하늘, 빈센트 반 고우의 노란 별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눈부신 빛과 컬러로 가득한 야외 무도회장, 물랭드라 갈레트. 수많은 파리지앵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초여름의 빛과 그림자, 나무 사이로 스며든 햇빛이 함께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는 화가 르누아르의 주변 인물들, 몽마르트의 보헤미안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인물 표현, 환하게 웃으며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고 춤을 추고 있는 여인들. 르누아르의 따뜻하고 흥겨운 그림 속에는 행복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자유로우며 아름다운 붓터치, 관능적인 여성의 표현. 르누아르의 캔버스는 매력적입니다. 르누아르의 그림에는 항상 화려한 빛과 컬러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르누아르는 1877년 파리 몽마르트르에서 가장 유명한 인상주의 작품 중 하나인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 자신의 걸작을 완성합니다. 르누아르 그림의 등장인물은 한두 명 정도가 일반적이지요.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는 르누아르의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인물이 등장한 그림이기도 합니다. 몽마르트르 언덕의 물랭드라 갈레트, 19세기 말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야외 무도회장입니다. 일요일 오후 파리의 연인들이 모여 햇빛을 받으며 춤과 만남을 즐기던 장소였어요. 물랭드라 갈레트, 여기는 화가 르누아르뿐만 아니라 빈센트 반 고흐, 둘루스 로트렉, 파블로 피카소 등과 같이 당대의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남긴 낭만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1862년 르누아르는 샤를 글레이르의 아틀리에에서 정식으로 미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르누아르는 이곳에서 인상주의 미술에 눈을 뜨게 해준 예술가들 클로드 모네, 알프레드 시슬레를 만나게 되고요. 또 인상주의를 지향하는 젊은 화가들 까미유 피사로, 폴 세장과도 친분을 갖게 되지요. 르누아르 또한 인상주의 화가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화가 클로드 모네와는 각별한 친구 사이가 됐습니다. 모네와 함께한 그루누이에르에서의 경험은 르누아르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꽤 유명한 해수욕장이면서 서민적인 장소였던 그루누이에르. 두 화가는 같은 대상을 보면서 각자의 개성으로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모네의 그림, 르누아르의 그림 흥미롭습니다. 빛의 효과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르누아르. 본격적으로 르누아르의 인상주의가 시작됩니다. 그루누이에르에서의 같은 풍경, 모네는 풍경화를 그리고 있었고요. 반면 르누아르 그림의 주인공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생생한 빛과 고체대의 컬러로 기억되는 르누아르의 그림, 대부분의 작품은 인물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880년 여름, 르누아르는 대작 보트파티에서의 오찬을 완성합니다. 르누아르와 그의 친구들이 식사와 뱃놀이를 즐기던 센 강변의 사투 지역에 있는 식당에서의 풍경입니다. 젊은이들의 파티, 생동감이 넘쳐 흐릅니다.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 화가 르누아르의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입니다.
왼쪽으로 강아지와 함께 있는 모자를 쓴 젊은 여인, 훗날 르누아르의 아내가 되는 알린 르샤리고가 보입니다. 르누아르는 과거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의 인물들보다 등장인물의 개성과 특징을 명확하게 살리고 있어요. 물랭드라 갈레트의 무도회에서는 화려한 빛과 컬러로 전체의 조화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면 이 작품 보트 파티에서의 오찬에서는 철저하게 등장하는 인물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그림의 전체 구도가 안정감을 더해주고요. 붓터치는 부드러워지고 질감 표현이 다양해졌습니다. 명암 대비 따뜻한 노란색과 차가운 파란색의 보색 대비 작품 전체 분위기를 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고 있지요. 르누아르의 작품 역시 행복이 넘쳐 흐릅니다. 르누아르의 초기 작품 다이애나입니다. 사실주의 화가 쿠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이지요. 여성의 관능미가 살아있으며 신화적인 주제로 포장된 작품이에요. 이 그림의 모델이 르누아르의 연인이었던 리즈 트레오였습니다. 리즈 트레오는 르누아르의 여러 작품에서 등장을 하지요.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작품 양산을 쓴 리즈의 모델도 리즈 트레오였습니다.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그린 초상화입니다. 인상주의 화가들은 풍경화뿐만이 아니고 인물화도 야외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1881년에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난 르누아르는 르네상스의 화가 티치아노와 라파엘로의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큰 감동과 충격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르누아르의 화풍에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컬러는 담백해지고 선과 형태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르누아르의 앵그르 시대라고도 불리는 시기였어요. 고전주의적 경향을 보이면서 스타일이 엄격해집니다. 시간이 흐르고 변화를 겪으면서 르누아르는 인상주의 스타일에서 거의 벗어나게 되고 독자적이며 풍부한 컬러를 찾지요. 마침내 르누아르만의 원숙한 화풍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1890년 르누아르는 자신보다 20살이 어린 알린 빅토린 샤리고와 결혼합니다. 그녀는 보트 파티의 점심 식사에서 모델로 등장을 했던 여성이지요. 결혼을 한 이후에 르누아르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일상이 담긴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후기 작품 중에는 여성의 누드가 많아졌습니다. 르누아르가 그리는 여성의 육체는 풍요롭고 낭만적입니다. 르누아르는 모델들에게 모델비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에 초상화를 그려주거나 선물을 주고는 했습니다. 그 사실도 낭만적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누드 작품을 남기지요. 르누아르는 붓을 쉬지 않았습니다. 1919년 르누아르는 7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르누아르가 남긴 선명한 컬러의 아름다운 작품들. 우리는 르누아르를 인상주의 최고의 색채 화가라고 부릅니다. 르누아르는 특별합니다. 자유로운 컬러, 자유로운 터치를 사용해서 정밀한 묘사가 아니어도 세부적인 형상을 연상시키지요.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부드럽고 포근하게 그림의 배경과 어우러집니다. 르누아르만의 특별한 인상주의 화풍, 여인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화가, 르누아르만의 따뜻한 관능미. 르누아르는 우리의 눈에 아름다움을 남기고 우리의 가슴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화가의 자화상입니다. 이 그림이 처음 공개됐을 때 예술가들을 포함해서 비평가들과 후원자들 모두가 그림을 비난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림 속의 여인이 치아를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치아를 드러내고 웃고 있다는 것, 정숙하지 못한 여자라는 의미였어요. 특히 초상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주 오래된 고전 회화의 관습이었습니다. 르브랭은 미술사 최초로 여성이 치아를 드러내고 있는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통상적인 초상화의 전통을 깨는 도발적인 그림, 로코코 시대의 최고의 초상화가로 인정받는 여성 엘리자베스 비제 르브랭의 이야기입니다. 16살이 된 소녀 어린 화가 르브랭은 이미 프랑스에서 유명 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귀족들의 초상화 주문이 쏟아졌어요. 여성 화가가 거의 전무하던 시대에 뛰어난 재능과 아름다운 미모, 학식과 교양까지 겸비했던 화가 르브랭. 로코코 스타일의 화려한 컬러와 뛰어난 묘사력, 생기가 넘치는 인물 표현, 우아한 포즈와 여성스러움. 르브랭의 아름다운 초상화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르브랭은 왕실과 귀족들을 위한 그림들이 성과를 거두면서 마침내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가장 총애하는 인물이 되는 것이죠. 1778년 23살의 화가 르브랭은 왕비의 공식 화가가 되면서 마리 앙뚜아네트 초상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프랑스 대혁명 시기까지 30여 점이 넘는 왕비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르브랭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를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그리고 두 여인은 사적으로도 돈독한 우정을 나누는 친밀한 관계로 지냅니다. 1783년 살롱전에 전시된 왕비의 초상화입니다.
모슬린 드레스의 마리 앙뚜아네트 초상, 마리 앙뚜아네트 앙골이라는 제목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그림 속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보통 속옷으로 착용하는 모슬린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왕비의 초상화 의상이 면으로 된 속옷이라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지요. 시끄러워졌습니다. 이것은 화가 르브랭과 왕비가 함께 결정한 의상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비난을 막을 수가 없었던 화가 르브랭이 전시되어 있는 초상화를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며칠 만에 새로운 초상화를 걸게 되지요. 그 새로 걸린 초상화가 장미를 든 마리 앙뚜아네트였습니다. 왕비의 포즈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림 속 마리 앙뚜아네트는 큰 줄무늬 리본, 화려한 진주와 함께 고전적인 푸른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사람들의 비난을 잠재우면서 왕비가 프랑스 실크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화가 르브랭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초상화가 르브랭,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탁월한 능력은 마리 앙뚜아네트 초상에서 꽃을 피우지요. 왕실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면서 당시 어떤 남성 화가보다도 큰 성공을 거둔 예술가가 됩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왕립 아카데미의 회원이 되면서 그녀의 화가로서의 명성이 절정에 달합니다. 붉은색 벨벳 드레스를 입은 왕비, 화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 무릎 위에 막내 아들이 어리광을 부리고 있고 큰딸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가족의 모습이지요. 오른쪽에 황태자 루이가 손가락으로 빈 요람을 가리키고 있어요. 원래 그림 속에는 갓난아기였던 막내딸 소피가 요람 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르브랭이 그림을 그리던 중에 아기가 사망하면서 완성된 그림에서는 요람이 비어있죠. 검은 천이 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마리 앙뚜아네트의 표정이 어두워 보입니다. 르브랭이 1787년에 완성한 마리 앙뚜아네트와 자녀들이 함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 속의 왕비는 자애로운 어머니,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이지요. 화가 르브랭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와 동갑이었어요. 왕비와 화가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었던 두 여인, 르브랭은 이 따뜻한 가족의 그림을 통해서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왕비를 도우려는 것이었어요. 프랑스 국왕 루이 16세를 타락시킨 사악하고 사치스러운 여인. 당시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미지는 몹시 부정적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프랑스로 시집을 온 왕비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편견과 반감은 지독했습니다. 진실하고는 거리가 멀었지요. 마리 앙뚜아네트는 왕비치고는 오히려 검소한 편이었어요. 사려 깊은 왕비였으며 현명하고 모성애도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훗날에 알려지게 된 사실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을 보여주고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한 그림, 왕비에 대한 화가 르브랭의 사랑과 우정이 담긴 그림. 그림은 아름다운 걸작으로 남았으나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비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공한 여성 화가, 프랑스가 사랑하는 화가 르브랭.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심각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의 총애를 받으면서 각별한 사이였던 화가 르브랭. 르브랭은 그 사실만으로도 분노한 시민들의 타겟이 됩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프랑스는 위험한 곳이 됐어요. 르브랭의 집으로 돌이 날아들었고요. 몰려온 시민들이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10월 5일 밤 베르사유로 쳐들어간 민중들이 왕과 왕비를 끌어내지요. 멀리서 대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르브랭은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파리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데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초라한 행색으로 변장을 하고 천신만고 끝에 프랑스를 벗어납니다. 어쩌면 르브랭 자신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었던 순간이지요. 프랑스를 떠난 르브랭, 12년 동안의 기나긴 망명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탈리아에서 오스트리아, 러시아로 독일에 머무르기까지 유럽 전역을 떠돌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긴 도피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르브랭에게는 아이러니한 결과였어요. 화가로서는 더할 수 없는 큰 성과의 시간이었어요. 르브랭이 프랑스를 떠나 유럽 전역을 떠도는 동안에 유럽의 모든 왕족과 귀족들은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림 주문이 이어지면서 명성을 이어갑니다. 모두가 르브랭의 방문과 활동을 기뻐했습니다. 큰 명성을 날리던 화가였던 르브랭, 그녀의 작품이 자신들을 명예롭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프랑스 밖에서 르브랭이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프랑스의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1799년 나폴레옹 정부가 들어서고 르브랭은 프랑스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1802년 파리를 떠난 지 12년 만에 르브랭이 파리로 돌아옵니다. 프랑스는 열광적으로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도 르브랭의 귀국을 반겼습니다. 다시 돌아온 파리, 물론 예전의 그 파리가 아니었지요. 르브랭은 떠나기 전과 변함이 없었으나 파리는 예전의 파리가 아니었습니다. 르브랭 그녀는 여전히 왕당파를 지지하고 있었고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마리 앙뚜아네트를 그리워하고 추억했습니다.
후에 르브랭은 마리 앙뚜아네트를 성자의 모습으로 표현한 왕비의 승천을 그리게 되지요. 르브랭은 회고록을 썼습니다. 비제 르브랭의 회고록. 이 회고록은 그녀의 예술가로서의 삶을 담은 흥미로운 기록이며 프랑스 혁명의 격동기 마리 앙뚜아네트와 왕실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회고록은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1842년 르브랭은 87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생전에 르브랭 스스로 준비해뒀던 묘지의 비문입니다. 여기 마침내 쉴 곳을 찾았네. 격동의 시대 프랑스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명예를 얻었던 파리를 떠나서 세계를 떠돌아야 했던 여성 화가, 로코코 풍의 신고전주의 미술, 아름다운 초상화로 사랑받는 화가, 그리고 마리 앙뚜아네트의 둘도 없던 절친이었던 화가, 그녀가 마침내 쉴 곳을 찾았습니다. 여성화가 르브랭, 시대를 앞서간 화가였지만 르브랭의 이름은 미술사에서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사교술로 성공했다고 하는 오해와 편견도 많았지요. 오해와 편견. 이유는 단순합니다. 탁월한 재능을 가진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커플이 손을 잡고 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놀피니의 결혼이라고 부르는 이 신비로운 수수께끼의 초상화는 폴랑드르 지방의 한 가정, 침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현실에서 만나는 한 공간을 마치 마법처럼 아름다운 그림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 그림은 15세기 폴랑드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네덜란드 화가 얀 반 에이크가 남긴 참으로 특별한 작품이지요. 아르놀피니의 결혼, 남녀 한 커플이 등장하는 초상화에는 그림의 배경에 있는 샹들리에와 거울 사이 벽면에 1434년 얀 반 에이크가 여기 있었다. 화가가 남긴 화려하고 참으로 독창적인 사인이 있어요. 이 사인으로 판단하여 1434년 얀 반 에이크가 이 결혼식의 증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가의 이 아름다운 사인은 얼핏 벽에 새겨져 있는 장식으로 보이기도 하죠. 얀 반 에이크의 사인 다른 작품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화상 붉은 터번을 한 남자에서도 얀 반 에이크는 흥미롭게도 액자 상단에 큰 글씨로 사인을 넣었습니다. 아르놀피니의 결혼, 그림에 등장하는 커플은 누구일까?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 내셔널 갤러리의 사료와 기록을 토대로 알아봅니다. 두 인물의 정체는 15세기 플랑드르에서 활동한 부유한 이탈리아 출신의 상인 지오반니 아르놀피니와 그의 아내 지오반나 체남이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림은 15세기 플랑드르 회화의 전형적인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얀 반 에이크는 극사실적인 묘사, 탁월한 빛의 표현과 함께 수학적으로 계산된 원근법이 아닌 시각적으로 자연스러운 공간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 작품 하나로 자신의 탁월한 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그림 타이틀은 조반니 아르놀피니와 아내의 초상이었습니다. 16세기 미술학자들이 이 그림을 이야기하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장면을 그림이 묘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르놀피니의 결혼이라는 제목으로 더 알려지게 됩니다. 그림은 두 사람의 결혼을 증언하고 있는 일종의 증명서라는 해석이 더해졌습니다. 그림 배경의 벽면 중앙에 걸려있는 동그란 거울 속을 들여다보면 신기하게도 아르놀피니 부부의 뒷모습과 함께 두 명의 남자가 보입니다. 이 두 남자가 결혼식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붉은 터번을 쓰고 있는 남자, 그림을 그린 화가 얀 반 에이크입니다. 15세기 플랑드르 미술에서 화가가 작품에 사인을 남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얀 반 에이크도 대부분의 작품에 사인을 남기지 않았지요. 특별하게 작품 속에 자신의 이름과 연도를 정확히 남긴 것, 화가로서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이 결혼의 성립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의 포즈와 독특한 모습, 다양한 해석을 만들었습니다. 아내 지오반나의 모습, 배가 많이 나왔지요. 임신한 모습이라 추정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당시에 유행했었던 풍성한 드레스를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특별한 해석 하나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아내 지오반나를 그리워하면서 만들어진 사후초상화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슬픈 그림이 되네요. 결혼식이 아닌 약혼식이라는 주장도 있었지요. 결혼식, 사후초상화, 약혼식,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으나 얀 반 에이크의 이 그림은 들여다볼수록 흥미롭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하나하나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듯이 우리를 그림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의 남자 아르놀피니 한 손으로 여자의 손을 잡으면서 한 손은 손을 들어 맹세를 하는 듯합니다. 금색으로 장식된 하얀 두건을 쓴 여인, 길게 늘어져 있는 풍성한 초록색의 드레스, 한 손으로 드레스를 붙들어 올리고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습니다.
15세기 플랑들의 회화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상징을 만나게 되지요. 이 그림에서도 얀 반 에이크가 보여주는 상징과 숨은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진지하면서도 신비한 드라마를 만들고 있어요. 일반적인 가정의 내부로 보이는 공간, 평범하게 보이는 가구와 물건들 하나하나가 이 남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아르놀핀의 머리 위로 한 개의 촛불이 켜져 있습니다. 촛불, 통찰력과 지혜, 그리고 결혼의 맹세를 이야기하지요. 중앙 거울의 우측에 가구 기둥의 나무 조각상, 아기를 원하는 여성들의 수호성인인 성 마가렛입니다. 강아지, 그리폰 테리어가 있습니다. 강아지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충실함, 신실함을 상징하지요. 장소의 신성함을 상징하는 바닥에 벗어놓은 신발도 보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가사 의무를 상징하는 먼지 터는 소리 침대에 걸려 있어요. 가장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거울에 주목합니다. 벽면 중앙에 위치한 거울, 테두리에는 예수의 순환 장면이 10장면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10장면, 10이라는 숫자는 그리스도교의 문맥 안에서 완전함을 상징하고 있지요. 예수의 순환을 따르는 인간의 자세, 특히 결혼한 부부가 따라야 하는 모범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으로 거울은 신성함과 순결을 상징하지요. 거울 속 부부의 뒷모습이 비추어지면서 이 커플의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거울 속에는 커플의 뒷모습과 함께 또 하나의 장면, 커플을 보면서 서 있는 두 사람이 보입니다. 두 사람 중에 붉은 터벌을 쓰고 있는 남자, 바로 그림을 그린 화가 얀 반 에이크지요. 비교적 어두운 실내예요. 창밖에는 햇살이 빛나고 있고요. 그 사이로 보이는 나무에는 사랑의 상징인 체리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코튼으로 가려진 높은 침대는 실용적인 목적의 침대가 아니지요. 당시 부유한 집안의 과시수단으로 놓여지는 스타일의 침대입니다. 아르놀피니가 입고 있는 값비싼 모피, 그리고 오렌지, 그림에 등장하는 많은 소품들이 아르놀피니의 풍요로운 부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얀 반 에이크의 걸작 아르놀피니의 결혼, 아름다운 컬러와 극사실적 묘사가 놀랍습니다. 복잡한 도상학과 특별한 원근법이 신기합니다. 거울이 등장하면서 그림 속의 공간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르놀피니의 결혼은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가장 복잡한 그림이라고 하지요. 그림은 마치 마법처럼 화가 얀 반 에이크의 수많은 수수께끼를 품고 신비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누다 베리타스, 벌거벗은 진실입니다. 벌거벗은 빨간 머리의 여인이 동그란 진실의 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림의 위쪽에 클림트가 이야기합니다. 독일의 극작가 프리드리히 실러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당신의 예술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소수만 기쁘게 만드세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클림트는 이 그림 하나로 관습적인 제도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귀스타프 클림트가 1900년에 완성한 비엔나 대학교 대강당의 천장화에 외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상상력과 감각이 동원되는 클림트의 상징주의적 표현, 여성의 몸, 노골적인 에로티시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클림트의 그림은 보기에 불편한 음란물에 가까웠습니다. 1902년 클림트가 기획한 비엔나 분리파 전시회가 열리지요. 이 전시회 테마는 베토벤이었습니다. 천재음악가 베토벤에게 헌정되는 전시회였어요. 비엔나 분리파의 올브리히가 설계한 전시관에서 동료 예술가 요제프 호프만이 전시장 내부를 장식합니다. 클림트는 이 전시회를 통해서 건축과 인테리어, 미술과 공예, 그리고 음악까지 어우러지는 종합예술 작품을 제시합니다. 훗날 독일에서 등장하는 바우하우스를 떠올리게 하지요. 기존 미술의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클림트는 진보적입니다. 전시 개막일에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작곡가 구스타프 말러가 편곡한 베토벤 9번 교향곡 합창을 말러가 직접 지휘합니다. 클림트는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을 모티브로 해서 전시장 공간의 벽화 베토벤 프리즈를 전시합니다. 클림트의 걸작이 탄생합니다. 클림트의 베토벤 프리즈는 고대 그리스, 비잔틴, 중세 스타일이 모두 결합이 되어 있어요. 클림트 특유의 금빛이 어우러집니다. 그림은 클림트가 꿈꾸는 유토피아였습니다. 베토벤 프리즈는 예술을 향한 끝없는 갈망과 사랑을 노래하는 상징주의 미술의 절정입니다. 벌거벗은 여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시작되는 이야기, 악마들의 공포스러운 공간을 지나가고 마침내 합창으로 어우러진 여인들, 두 남녀가 뜨겁게 포옹하고 키스하면서 사랑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클림트가 표현하는 인간의 육체는 바로 클림트의 언어이며 기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시회를 보는 사람들은 클림트의 작품에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클림트는 나체와 에로티시즘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요. 벌거벗은 육체로 보여주는 혼돈과 향락의 모습을 관람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전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싸늘해지면서 비엔나 분리파의 뜨거운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클림트는 대중들의 취향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비엔나 분리파 내부에서도 클림트의 위치는 지지를 잃어갔습니다. 클림트는 어떤 것에도 매이고 싶어하지 않는 자유인이었습니다. 사실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어울리기 어려운 타입이었어요. 너무도 개성이 뚜렷한 예술가 클림트. 클림트는 개인적인 생활이 중요했습니다.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에 몰두하기 시작하지요. 클림트는 자신만의 특별한 세계를 구축하면서 클림트의 황금빛이 본격적으로 완성되는 이른바 클림트의 황금식이 새롭게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빛나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다나에,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르고스의 왕 아크리시오스의 딸이지요. 왕은 딸이 낳은 아이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신탁을 들었어요. 딸 다나에를 청동으로 만든 탑에 가둬버립니다. 이것을 하늘에서 지켜본 제우스가 황금비로 변신해서 다나에에게 접근하지요. 다나에는 임신을 하고 페르세우스를 낳게 됩니다. 클림트의 황금빛은 다나에의 다리 사이로 스며드는 황금빛 비로 표현이 됩니다. 클림트가 그린 다나에의 포즈와 표정, 에로틱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클림트는 이탈리아 라벤나에서 6세기 비잔틴 양식의 건축 산 비탈레 성당에서 일생일대의 큰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중세의 화려한 모자이크와 비잔틴의 장식적인 패턴을 접하게 되지요. 신의 공간, 초월적인 천상의 세계를 상징하는 황금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클림트는 작품에 금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친숙한 클림트만의 독창적인 양식이 탄생합니다. 클림트의 황금시기. 클림트는 작품을 통해서 현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요. 신비로운 관능의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1900년을 시작으로 클림트는 1년에 한 작품 대형 초상화를 완성합니다. 그림에는 전형적인 아르누보의 평면성이 강조되고 장식 요소가 포함되면서 황금색 금박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테마는 여성의 몸이었습니다. 클림트의 작품에서 드러나는 에로티시즘은 솔직하지요. 작품에서 등장하는 여성, 클림트의 해석과 변형은 파무파탈이었습니다. 강렬하고 매혹적인 클림트의 파무파탈, 화려하고 감각적인 조형과 함께 에로틱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클림트의 작품들, 관능적인 여성의 이미지와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빛, 클림트가 만들어내는 풍성하고 신비로운 알레고리는 매혹적입니다. 성과 사랑, 그리고 삶과 죽음, 클림트 작품의 가장 중요한 테마입니다. 클림트는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많은 여인들을 만났어요. 화가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 모델들과의 연문이 화제가 되고는 했습니다. 후에 클림트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14명의 여인들이 친자 확인 소송을 합니다. 클림트, 이상적인 사랑을 꿈꾸었던 것인가요? 클림트의 대표작 키스의 모델이 에밀리 플렉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확실하진 않습니다. 에밀리 플렉에 아마도 클림트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여인일 것입니다. 1890년 클림트는 에밀리 플레게를 처음 만나지요. 플레게는 클림트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실질적인 부부의 모습이었어요. 에밀리 플레게는 패션 디자이너였어요. 초상화를 위해서 클림트를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대부분은 부유한 비엔나의 부르주아 계층이나 귀족 여인들이었습니다. 클림트는 초상화 모델에게 에밀리가 디자인한 의상을 입히고는 했어요. 자연스럽게 에밀리의 의상과 스튜디오는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그림의 주인공 헬레네, 클림트의 동생 에른스크의 딸입니다. 초기에 같이 작업을 했던 동생 에른스크가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지요. 이후에 클림트가 헬레네의 후견인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가족으로 살게 되지요. 헬레네는 자연스럽게 에밀리 플레게와도 가까워지게 됐어요. 클림트와 플레게와 헬레네, 묘하게도 단란한 가족이 만들어집니다. 클림트는 여름이 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트호수로 갑니다. 클림트는 법적으로 미혼이지요. 머리 아픈 비엔나에서 벗어나서 풍경화를 그리며 편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클림트의 풍경화에는 초상화들과는 달리 장식성이 사라집니다. 밝고 화사한 자연의 컬러, 충만한 감성의 표현, 클림트의 풍경화는 아름답습니다. 클림트 특유의 잔잔한 리듬이 살아있습니다. 키스, 클림트를 대표하는 작품이지요. 미술사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 수많은 패러디를 만들어내면서 여전히 온 인류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림이에요. 키스, 그런데 열정적인 사랑의 장면으로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그림 속 여성은 수동적입니다. 키스를 거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남자는 입술이 아니라 여인의 뺨에 키스를 하고 있어요. 여인은 입술을 다물었고요. 표정은 묘하게 관조적입니다. 키스에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클림트의 특별한 연출이지요. 추상화된 절벽, 눈부신 황금빛, 황홀한 순간의 드라마, 클림트의 신비함에 빠져들게 됩니다. 클림트는 특이하게도 자화상을 그린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작품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클림트의 삶은 꽤나 단순하고 폐쇄적이었습니다.
비엔나 분리파 운동 이외에는 다른 공적인 활동의 기록은 없습니다. 사교적인 모임도 피해 다녔고요. 예술가들과의 교류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클림트는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여성들과의 관계나 성적인 문제에서 과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와 논란이 있었지만 클림트는 자신의 일을 꽤나 신중하게 관리했고요. 사생활을 감추고 스캔들을 피했습니다. 1918년 클림트는 스페인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비엔나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클림트 나이 56이었습니다. 클림트의 마지막 순간 곁으로 에밀리 플레게가 달려왔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클림트를 지켜줍니다. 같은 해에 28살의 에곤 실레도 클림트를 따라 세상을 떠납니다. 에곤 실레도 스페인 독감이었어요. 한 시대를 풍미하고 예술의 혁신을 모색했던 동지들, 비엔나 분리파의 주축 멤버였던 오토 바그너와 콜로몬 모조도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나지요. 부채를 든 여인, 클림트가 사망했을 당시 그의 작업실 이젤에 놓여져 있던 그림이죠. 부채를 든 여인은 클림트 후기 작품들에서 보이는 중국풍의 모티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클림트의 마지막 작품, 여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클림트는 키스를 비롯한 자신의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큰 인기를 누리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시 논란의 중심이었던 클림트의 작품들은 오늘날 수많은 상품으로 응용되고 재탄생합니다. 클림트는 일상의 문화로 스며들었습니다. 생전에도 유명 작가이기는 했으나 클림트는 사후 50여 년까지 큰 관심과 조명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림에 등장하는 나체, 노골적인 섹슈얼리티가 계속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클림트의 동료이며 제자였던 에곤 실레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 클림트의 작품들이 재조명되면서 클림트는 한순간에 미술사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됩니다. 외설과 자극적인 섹슈얼리티의 논란에 묻혀있던 클림트가 지금은 아름답고 관능적인 낭만이 되었습니다. 클림트가 남긴 아름다운 천상의 빛과 인간의 육체가 만들고 있는 관능의 신비,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향한 뜨거운 갈망입니다. 사람들은 에곤 실레의 그림을 괴상하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에로틱하고 외설적이라고도 합니다. 에곤 실레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은밀한 관능적 욕망에 집중했습니다.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힌 인간의 육체를 왜곡되고 뒤틀린 형상으로 거칠게 표현합니다. 어린 시절의 실레, 부끄러움이 많고 말수가 적었으며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기 어려웠다고 하지요. 후에 미술 아카데미에서도 뛰어난 재능은 인정받았지만 보수적인 교수들과 갈등이 생겨나고 실레 스스로 아카데미를 떠나게 됩니다. 1907년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실레는 클림트를 찾아갑니다. 당시 명성을 날리던 예술가 클림트는 18살의 젊은 화가 실레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요. 실레의 그림을 구입하고 모델을 추선해주면서 어린 화가의 멘토가 되어준 것입니다. 에곤 실레는 감동합니다. 실레는 클림트를 통해서 자유로워집니다. 실레의 작품 역량을 인정한 클림트는 전시회에 실레의 그림을 추천합니다. 이 시기 실레는 에드바르트 뭉크, 빈센트 반 고흐와 같은 훌륭한 화가들의 작품을 접하게 되고요. 수많은 전시회에 참여를 하지요. 에곤 실레는 클림트가 주축으로 시작된 비엔나 분리파 운동의 중요한 멤버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본질적인 인간의 형상과 섹슈얼리티의 탐구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에곤 실레 작품의 근간이 되는 테마지요. 실레의 초기 작품에서는 클림트의 영향이 강하게 보입니다. 우아하고 장식적인 아르누보의 취향도 보입니다. 클림트 그림의 모방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레는 빠르게 자신만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만들면서 급진적인 표현주의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지요. 1911년 비엔나 21살의 에곤 실레는 17살의 발리 노이지를 만나면서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합니다. 실레의 애인 발리는 실레를 대표하는 여러 작품에서 선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젊은 커플 실레와 발리, 남부 보헤미아에 있는 작은 도시 쿠르마오에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요, 마을의 어린 10대 소녀들을 모델로 불러서 그림을 그리지요. 이런 생활이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납니다. 에곤 실레와 발리는 자유로운 영혼들이었습니다. 실레와 발리는 비엔나 서쪽의 노이랭바흐에서 새 작업실을 마련하죠. 그림을 그리는 실레의 작업실이 어느 순간 불량 청소년들의 문란한 아지트가 돼버립니다. 10대의 어린 소녀들을 불러서 그림 작업을 했어요. 에곤 실레가 그리는 누드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빈약한 몸, 병들어 보이는 피부의 컬러, 왜곡되고 뒤틀린 육체, 그리고 강렬한 섹슈얼리티. 실레를 상징하는 결정적인 스타일이 만들어집니다. 실레가 그려내는 소녀들의 누드 드로잉은 솔직하고 적나라하죠. 섹슈얼리티에 대한 실레의 집착은 마치 종교적 열정과도 같았어요.
이렇게 슐레는 또 작업실 근처 마을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슐레가 마을의 10대 소녀들을 유혹해서 모델로 고용했다고 주장합니다. 1912년 슐레는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체포가 되지요. 작업실에 쳐들어온 경찰들의 눈에 슐레가 그린 그림들은 포르노에 불과했습니다. 그림을 몰수당하지요. 수백 장의 그림이 몰수당했습니다. 재판을 받고요. 어린 소녀들을 데려다가 외설적인 그림을 그렸다는 죄목으로 24일 동안 투옥 생활을 합니다. 슐레는 감방의 풍경을 그림으로 또 남겼습니다. 에곤 슐레는 자신의 자화상에도 집중을 했지요. 슐레 특유의 표정과 자세가 인상적입니다. 나르시스트가 아닐까 의심되는 자기 표현들, 빈 공간을 배경으로 도드라져 보이는 앙상한 뼈, 고통스러운 몸, 고뇌하는 젊은 예술가의 모습이지요. 동시에 제도에 저항을 하는 청년의 모습도 느껴집니다. 그림마다 등장하는 특이한 손가락이 눈에 띄지요. 방어적 자세일까요? 마치 래퍼처럼 개성이 넘치는 손가락 사인,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모릅니다. 에곤 슐레는 많은 풍경화도 남겼습니다. 긴장된 도시의 이면에 감추어진 작은 이야기를 찾아서 들려줍니다. 인체를 거칠게 표현할 때와는 다르게 아름다운 슐레 풍경화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14년 에곤 슐레는 에디트 하름스를 만나게 됩니다. 개신교도의 중산층 집안의 여인 에디트. 슐레는 에디트와 결혼을 약속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발리와는 전혀 다른 얌전한 여인을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발리는요, 그 자리에서 슐레를 떠나버립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지만 슐레는 발리를 붙들고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나자고 했답니다. 1915년에 그린 죽음과 소녀, 삶과 죽음의 알레고리입니다. 에곤 슐레는 떠나간 발리를 아프게 추억합니다. 사랑의 상실감, 공허한 표정과 영원히 떠나버린 몸뚱아리, 아내 에디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도 보이지요. 그림은 앞으로 맞이할 그들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에곤 슐레는 다시는 발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발리의 원래 직업이 간호사였지요. 1917년에 발리는 종군 간호사로 야전병원에서 일을 하던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에곤 슐레는 결혼을 하고 3일 후에 군의 부름을 받고 전쟁 포로를 호소하는 일에 배치가 되지요. 그렇게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슐레에게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군으로부터 능력 있는 화가로 인정받은 슐레는 작품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 복무 기간 중에 베를린, 쭈리, 프라하에서 평단의 호평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전시회를 하게 되지요. 군 복무를 마치고 비엔나로 돌아온 슐레가 1917년에 완성한 작품 포옹입니다. 1915년 에디트 하름스와 결혼한 이후에 슐레의 그림은 다소 부드러워졌습니다. 구겨진 하얀색 시트에 한 쌍의 남녀가 뒤엉켜 있습니다. 남녀의 일체감,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여자의 자세가 슐레의 멘토였던 클림트의 키스를 연상시킵니다. 그림 속 슐레의 모습, 수척한 남자의 뒤틀어진 몸은 이전의 작업들에 비하면 꽤나 부드럽습니다. 슐레의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서는 왠지 모르게 진한 인간애가 느껴집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을 휩쓸어버린 스페인 독감은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1918년 클림트도 스페인 독감 후유증으로 사망했지요. 같은 해입니다. 임신 6개월이 된 슐레의 아내 에디트가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합니다.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잃고 슐레는 절망합니다. 그렇게 에디트가 떠나고 3일 후에 몸부림치며 슬퍼하던 슐레가 아내를 따라갑니다. 에곤 슐레의 나이 28살이었어요. 에곤 슐레의 가족,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린 작품이죠. 곧 세상에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면서 아빠가 된다는 기대감이 그림에 가득합니다. 담요를 두른 아이의 모델은 조카였다고 하지요. 남자의 왼손을 포함해서 그림은 아직 미완성인 듯합니다. 슐레가 새롭게 발견하고 기대했던 희망, 나체로 묘사된 슐레와 아내의 모습, 슐레의 그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인물들의 행복한 표정, 에곤 슐레의 슬픈 그림으로 남았습니다. 고독과 단절감, 인간의 실존을 둘러싼 고통의 이야기, 에곤 슐레가 찾는 삶의 진실은 무엇인가? 슐레는 성과 죽음에서 그 진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여인을 모델로 한 누드의 그림들, 슐레는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인간의 성적 욕망을 드러냅니다. 관능과 관음 사이에 에곤 슐레가 있습니다.